저는 작가 에이전시 그린북 에이전시에서 해외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희라고 합니다. 예, 저는 김성일이라고 하고요. SF, 판타지, 호러 소설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박혜율이고요. 저는 제3회 한국과학문학상에서 장편 기파를 수상하면서 작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심완선이고 SF 평론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과거랑 비교를 한다면 한국 SF가 이제 국내에서 출간되는 SF에서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통계적으로 한 2019년 이때부터 좀 많이 증가를 해서 지금은 그 영미 SF 번역보다 한국 SF의 출간 비중이 더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뭐 종수도 많이 늘어나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작가 수도 늘어나고 그런 덕분에 예전에는 골라서 읽거나 하는 게 조금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더 선택지가 많아지고 작품 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니까 경향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 SF의 어떤 흐름이나 특징 같은 것들 그거를 이제 비로소 좀 논하기가 가능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에 저는 문예창작과를 들어가려고 예전부터 되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SF랑 판타지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SF랑 판타지를 정말 재밌는 걸 쓰려고 문창과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왜 그런 걸 한국에서 쓰려고 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짝 배척당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왜 저런 사이드적인 어떤 문학을 하려고 하냐. 그런 걸로는 책을 못 낸다.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고 그 당시에 SF를 쓰는 작가님들은 계셨었지만 제가 장편 SF를 쓰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다들 말리는 분위기였거든요. 쓰려면 차라리 단편을 써서 단솔로지에 투고를 해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장편 SF는 아무도 실어주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 창작문예 그때는 없었고 그리고 제가 학교 딱 다니던 시절에는 SF에는 아무 공모전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입사하고 회사에서 이제 회사원으로 이제 지내다가 한국과학문학상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쓰고 그리고 주변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진 것 같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SF 특강을 나가다 보면 SF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딱딱해서 싫다, 계산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과가 아니라서 뭐 잘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도 다들 좋아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도도 되게 많이 높아지셨고요. 저는 이제 어느 옛날에 비해서 달라졌냐고 하면요. 저는 70년대 말부터 SF를 봤으니까요. 그때 이제 박정희 때 말에 뭐 과학 입국한다고 청소년대상의 SF들이 번역도 많이 됐고 그 창작한 것들도 적잖이 있었어요. 번안에 가까운 것들도 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당시 만화들도 그쪽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시절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일단은 뭐 완전히 달라졌죠.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나오는 규모라든가 국책으로 나오는 거에 비해 가지고 한편 이제 90년대 초 PC통신 등등 해가지고 또 SF가 이렇게 붐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붐이라기엔 지금은 거의 다 잊혀졌고 작품도 잊혀졌고 사람도 잊혀졌는데 거기서 듀나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이제 계속 하고 있고 그때도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 보면은 아마도 일본 SF, 일본 애니메이션 SF의 좀 카피 같은 기분이랄까? 90년대부터 적어도 김보영님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듀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2019년부터 갑자기 확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김초엽 천선환 작가 같은 분들 나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 SF가 전에는 낸 적 없는 판매라든가 독자층 확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전에 있어 본 적 없는 성과를 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뿌리를 따져보면은 그쪽에서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SF면 사이언스 픽션이고 과학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미래가 나오든 뭔가 과학적인 원칙이 나오든 과학적인 그 상상
어떤 과학적인 전제에 따른 외삽이 나오든 간에 그걸 어느 정도로 쓰건 간에 이제 그걸 사용하면은 SF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있어서 앞에 오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분들이 여기 박효걸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더 이상 그 서양이나 일본이나 그쪽에 수입되는 SF들을 닮았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일부러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게 변했다기보다 이제 독자의 반응이 있는 작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이게 장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형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짚어주셔서 그냥 짧게 정리하자면, 이제 90년대의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등장하면서 어떤 특정 그룹, 특정 팬, 장르 팬들을 위한 문학에서 2010년대를 거치면서 어떤 문학의 주류, 도서 시장의 주류로 진출한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장 해외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 사실 SF보다는 약간 로맨타지라는 장르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문학과 도서 시장도 이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이다 보니까 로맨타지는 왜 북토커라고 하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해외에. 이렇게 신규 거래나 동향이나 이런 걸 보면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로맨스와 판타지를 결합시킨 그 로맨타지라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영미권, 그러니까 세계적인 SF 주류가 그쪽이라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거기는 SF 쪽은 젠더 이슈라든가 인종적 소수자 이슈라든가 소수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사실 후반까지도 그 스타트랙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우주로 나가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문명들을 만들고 탐험을 하고, 옛날에 가면은 대체로 우주에 나가서 하는 게 외계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있고 정복과 탐험의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 반대 사이드에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도 아카디 마틴이라는 분의 메모리 콜드 엠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여기는 말하자면은 제국에 간 소국의 외교관이 주인공이에요. 그 힘 균형, 그 파워 밸런스의 차이 때문에 자기가 겪는 일들이라든가 문화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 식의 반제국주의적이고 그런 작품들이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만 한 5개쯤 돼요. 로맨스는 항상 영어권, 영미권에서는 제일 큰 장르였어요. 그걸 능가하는 장르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2위가 미스터리고 3위가 SF, 4위가 판타지였는데, 그런데 최근 한 15년, 20년간은 아마 판타지가 위일 거예요. 그래서 SF 위상이 좀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그쪽 편집자들한테 얘기 듣는 걸로는 지금이 사이언스 픽션 판타지의 황금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SF랑 판타지가 결합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구별하기 어렵게 되는 것도 그쪽 경향이고요. 그거는 이제 한국하고는 좀 다른 점이죠. 한국에서는 판타지로 이름 붙은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웹소설에만 남았고, SF는 웹소설보다는 이제 종이책 쪽에 좀 더 주목을 받고, 그리고 좀 더 문학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쪽인데, 그런데 예, 그거는 트렌드의 차이입니다. SF가 한국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되게 특이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 같으면은 그 SF랑 판타지랑 구별이 거의 안 돼요, 이제. 아예 안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차이만 조금 있어요. SF랑 판타지는 거의 완전히 별개죠. 네, 김성일 작가님께서 굉장히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SF와 판타지가 해외 시장에서는 사실은 하나의 시장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 SF는 출판, 도서 시장에서, 이렇게 전통적인 단행본 시장에서 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면, 판타지는 웹소설, 웹툰이라든지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유통되는 경향이 크다. 해외도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죠. 아직은 온라인 플랫폼이 한국만큼 어떤 이 콘텐츠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거기도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약간 다르지만 시장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한국 SF에 대해서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한국 SF 최근 걸 보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챗 GPT나
인공지능, 로봇 산업 같은 게 되게 각광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이 나오는 소재였고 황우석 그 박사님 계셨을 때 그때 한창 되게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복제 인간이나 이런 거 많이 나왔을 때는 한국에서 나오는 SF가 그 복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했기도 했어요. 제가 느끼는 그 한국에서의 SF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어떤 과학 소재를 이렇게 차용해서 만약에 이런 게 실제로 도입된다면 어떨 것인가 하고서 되게 응용을 많이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학계 이슈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이슈, 그런 사회 문제들도 이제 많이 차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 몇 년 전에 나온 그 돌이킬 수 있는 이라는 소설은 싱크홀을 이제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초능력 배틀 그런 이제 소설이라고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접하는 뉴스나 아니면 이제 문제의식 같은 것들 그게 좀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 제가 예전에 그 SF를 읽을 때는 사실 한국 SF에서든 아니면 이제 번역된 SF에서든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진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그 마음에 좀 걸리는 건 아까 SF와 판타지가 합쳐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 SF든 판타지든 이게 비현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비현실 부분을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어떻게 잘 만들고 이걸로 이야기를 가져가냐 라는 부분이 분명히 되게 장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 부분 그 현실에서 그 설명되는 것들에 좀 의존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현실과 별개로 그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냥 현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비현실 소재를 가져오는 근데 그게 관습적으로 SF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던 거라서 SF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SF를 쓰려고 소설을 썼는가? 라고 물었을 때 좀 단언하기가 힘든 맞다고 하기가 힘든 작품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데요. 다만 이 장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좀 더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죠. 저는 그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박효림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핫한 과학적인 이슈를 지금 사용을 해서 SF를 쓴다. 근데 지금 핫한 과학적 이슈들은 웬만한 건 한 30년 전 이전에 다 SF 소설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소설에 반영해 봤자 뭐 한 30년 늦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뭔가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든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비추든지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30년 후의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은 적어도 그런 소재들이 뭔가 신기한 것인 것처럼 그냥 그 소재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SF가 된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니까 그것이 이미 예를 들어 뭐 로봇이 됐건 AI가 됐건 복제인간이 됐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아까 SF랑 판타지랑 우리나라 밖에서는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번에 단편집 요람행성 출간을 하면서 새롭게 400매짜리 중편을 하나 냈어요. 근데 수호성인의 몰락이라는 소설이었는데요. 근데 그 소설이 이상하게 되게 인기를 많이 끌더라고요. 가상의 중세시대에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SF인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의 플롯이 너무 낯설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고 외국 소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저도 어슐러 르빈이나 그런 작가님들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해보고 싶다 해서 했는데 너무 신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전혀 신선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편안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근데 한국에서 이런 게 안 나왔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9개의 작품이 실려있는데 다들 그 소설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그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영미 그 SF나 판타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했던 거였는데 다들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장르 관행이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을 신선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저쪽은 그 바탕이 잔뜩 쌓여있는데 영미권에서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양적으로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장르가 좀 층이 얕은 거죠. 작가는 이 자체는 되게 흔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그런데 그걸 신선하게 여기는 독자들이 나오는 그거는 플러스인가? 그게 장르라는 거는 결국 독자랑 작가가 다 합쳐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작가들이 그동안 무엇을 써왔는가, 그리고 작가가 독자들에게 뭐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독자들이 작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그게 다 합쳐서 장르예요. 그래서 그 대중성을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형성돼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좀비가 지금은 되게 친숙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이제 좀비라는 좀비 어떤 영화나 소설을 처음 본다면 세상에 시체가 움직인대. 그것도 괴물이 하나가 아니라 얘네가 서로 해서 늘어난대. 어머 너무 참신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좀비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느릿느릿해서 불어나는 좀비도 있고 막 뛰어다니는 좀비도 있고 아니면 이제 햇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사극과 좀비의 결합이라든가 좀비가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로 등장한다든가 아니면 뭐 의학적,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놀라고 있으면 안 되는데 더 깊이 들어오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양성 늘어났죠.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작품 수가 늘어나야 된다. 아까 그 다양성에 관련해서 작품 수가 늘어나니까 다양성도 늘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독창적인 게 무엇인가는 그 사이에서 100개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라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작품이 100개 있으면 좋고 네, 1개 있을 때보단 당연히 100개 있을 때가 좋고 1000개 있으면 더 좋고 네, 그러면 100개 중에 1개꼴로 있는 것도 더 확률적으로 늘어나겠죠. 앞에 뭐 500개 중에 좋은 거 5개를 보고 뒤에 500개는 네, 더 이제 또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읽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정도 다 마치 교과서 보고 공부했어요 하는 것처럼 네, 자습 복습, 네, 예습 복습하는 것처럼 네, 이게 그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해결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가 입장에서도 비슷한데요. 저 이거 답을 뭘로 할까 항상 생각하다가 다독과 다작이 아닌가라고는 좀 뻔한 결론을 내놨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권종도 많이 늘어났고 제가 보기에 다양성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작가니까 주변에 이제 쓰시는 많은 분들의 작품을 읽어보고 다양성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어딘가 그 북토크 같은 행사를 갔을 때 SF 차라리 안 읽으시는 분께서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근데 한국 SF 최근에 관심 생겨서 몇 개 읽어봤는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비슷한 것 같나요? 그랬더니 저는 약간 완전 새로운 뭐 사이버펑크 세계나 그런 도시가 쫙 펼쳐지고 뭐 그런 가상현실 막 세세하게 디테일한 그런 설정이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 SF 소설을 보면 그냥 일상인데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로 뭔가 기술 하나만 이렇게 바꾸어서 플롯이 이제 개진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게 항상 아쉽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 SF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쓰고 있는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지 않나 하고 좀 아쉬웠던 지점이 있어요. 그거는 독자들이 그거를 찾도록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구 증가가 2019년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몇 명 그 인기 있는 작가들의 작품에서 어떤 부분에 포착을 했느냐, 그럼 풍부한 월드빌딩에 포착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좋다고 생각했으며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그 비슷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느 부분을 본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되게 불만스러운 부분인데, 독창성과 다양성이라는 면을 생각을 하면 그 독창성이라는 거는 다양성의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 작품의 요소, 그 작품의 독특한 요소여야 할 것들이 장르 요소로서 엄청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웹소설에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무협 같은 데 보면은 뭐 구파일방이 있고 무슨 세가가 있고 그 사람들의 역할, 성질 같은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국 무협을 보면 그런 거 없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누군가 정리를 하고 그게 자료집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게 반복이 돼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웹소설만의 특징도 아니고 그냥 한국 문화 일반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가운데로 모여요. 그래서 다양성 작품이 늘어도 계속 가운데에 쌓여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가 조금씩 일어나고 파격적인 건 별로 없어요. 어느 분야에서든 그래요. 근데 그게 만드는 사람의 게으름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향유하려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자기가 좋아할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뭐 출판사가 됐건 뭐 연예기획사가 됐건 영화사가 됐건 간에 그 사람들도 확실하게 팔린다고 생각하는 쪽을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도 그런 시도도 좀 적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중국 무협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중국 소설도 웹소설 굉장히 많고, 네, 그 무협 쪽에서라면 지금 선협이 대세가 된 지 꽤 됐는데, 여기도 당연하다는 듯이 코드가 반복되는 것들이 네, 있거든요. 회빙환, 네, 회기 빙의 환생 좀 있고, 그 다음에 선협의 이제 코드라고 한다면 다들 자기 칼이 있고 칼을 타고 날아다닌다? 네, 그렇게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공유되는 네, 기본 규칙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이 이게 특히 심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역시 책 자체를 많이 읽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당장 이유가 있어서 미스터리 한 권을 읽어야 된다. 나는 뭐 예를 들면 그 고딕 미스터리를 좋아한다, 하드보일드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 권을 고르기가 되게 쉽죠. 근데 잘 모르면 미스터리 지금 베스트셀러가 무엇인가? 그래서 읽어봤는데 그냥 그런데?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베스트셀러는 그 대중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작품이고 그게 언제나 그 나한테 좋은 혹은 이제 장르적으로 좋은 작품인 것과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말하자면 바다에 혹은 호수의 표면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공유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닌가, 이 감상이든 아니면 작품이든. 그래서 아니 한 1m만 더 들어가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책 많이 읽기 정말 힘들다. 한국 SF는 이제 어떤 시장의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걸음마 단계고 여전히 이제 누적되고 있는 단계인데, 재밌는 거는 한국 문학, 그게 SF든 뭐 장르든 뭐 순문학이든 이걸 한국 문학을 찾아오는 이제 해외의 바이어들, 잠재적 바이어들을 보면 우리 이제 서구식 SF에 지쳤어. 영미권 SF 너무 뻔해. 그래서 새로운 거를 보고 있어. 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김보영 작가님 소설집이 하퍼에서 나왔을 때 그게 어디서 낸 리뷰인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는데, 최근에 가장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SF 문학은 모두 동아시아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이 읽혀야 되고 더 많이 누적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약간 시야를 돌리면 우리가 조금 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를 되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장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가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 문학
SF 수출에 있어서 사실 전략이기도 하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한국 SF는 SF 장르 문학이기도 하면서 번역 문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진출하려는 대표적으로 영미권을 예를 들자면 한국의 SF를 그 시장에서는 SF가 아닌 걸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귀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 찾아서 적재적소에 소개를 하고 영업을 하느냐,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SF고 그 해외 시장에서도 SF 인프린트에서 출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카테고리의 이렇게 인프린트의 소개가 수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이 전략을 짤 때 이 작품별로 꼭 SF니까 이건 무조건 여기 이거는 저기, 이게 아니라 작품이 얼마나 SF라는 장르의 틀에서 봤을 때 좀 더 엄격한가, 뭐 판타지도 그렇고, 이거에 따라서 이 작품마다 어떻게 소개를 할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제가 첫 소설이 최근에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그 번역 인프린트가 아니라 그냥 보통 다른 판타지 소설들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잘 된다고 저기서 잘 되라는 법은 또 없다는 거고, 여기서 안 된다고 저기서 안 된다는 법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략이라고 하면은 작가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를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팔릴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한국 문학으로 나가느냐, 외국에 한국 문학으로서 번역이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장르 문학으로서 번역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뭘로 번역이 되느냐,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가 아닌 언어로 쓰인 작품 중에 영어권에서 크게 성공한 작품이 뭐가 있냐, 위쳐가 있거든요. 폴란드어로 처음에 쓰였다가 그걸 누가 폴란드 문학으로 읽지 않아요. 영어권에서는 그냥 판타지로 읽죠. 충분히 인기가 있고 성향이 맞으면 그쪽 시장이랑 우연이든 아니면 일부러든 맞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쪽을 지향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문학을 소개한다는 처지로서 생각을 하고 이제 쓴다고 그러면 그냥 쓰던 대로 쓰면 되는데 거기서 다른 것들이랑 나란히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한 독자들에게 읽히고 싶다, 비슷한 채널에서 평을 받으면서 그러고 싶으면 그건 작가가 어떻게 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SF나 어떤 장르가 됐건 그 판 자체가 거기랑 닮아져야 돼요. 아니면 거기가 여기랑 닮아지든가. 예, 그거는 어떻게 빨리 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고요. 왜냐면 그 독자 수도 늘어나야 되고 작품들도 다양해져야 되고 외국 작품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근데 그 첫걸음이라고 하자면은 저는 외국 작품들이 좀 더 번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권 작품들 번역되는 거 보면은 일본어권 작품은 번역이 상당히 잘 되는 쪽이에요. 근데 영어권 작품들 보면은 한국에서 그냥 한국 작가가 쓴 소설이랑 문체부터가 너무 달라요. 쉽게 익숙해지기 어렵고 그게 잘 안 읽힌다는 사람들 많고, 저쪽에서는 걸작으로 팔린 것들도 여기 오면은 좀 힘을 못 쓴다든가, 그게 단순히 이제 장르에 관한 그 인식이나 아니면 경험의 차이만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번역 쪽의 출판사나 아니면 정책적으로나 수출 번역만이 아니라 그 들어오는 것들에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쓰는 입장으로는 해외를 고려할 여력이 없다. 네, 쓸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다음번 작품을 쓸 때는 좀 해외를 고려하면서 써볼까? 다음 작품에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해외 작품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거는 최대한 읽어보고 해외에서는 이런 게 인기구나 라고 좀 이렇게 체득을 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읽고 있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번역 지원 사업이 이번에 많이 축소됐다고 듣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문학번역원과 출판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계속 줄어가는 추세는 아닌데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이제 시행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캔슬이 돼 버린다든지 사업 자체가. 근데 저도 번역 지원 예산 늘려야 된다는 생각인데. 네. 왜냐면은 특히 실감했던 게 저주토끼가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라가면서 뭐 인터뷰나 관련 기사나 이런 게 몇 달 동안 많이 나왔는데 보면은 대체로 한국의 장르 문화 작품성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성장했나 보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어리둥절한 것이 저주토끼 나온 지 한참 됐는데 난 한 1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게다가 심지어 거기 수록된 그 한 편은 99년인가? 네, 수상작이어서 아니 한 5년 정도 이 책의 존재에 완전 침묵하고 있다가 아이쿠 이렇게 요새 우리 장르 문학은 이라고 하는 게 지금 처음 하셨구나 네 라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장르라는 이유로 좀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좀 치던 혹은 이제 네 평가가 많이 안 됐던 그런 작품이 사실은 되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번역 사업도 기존에는 아무래도 소위 문단 문학이라고 하는 뭐 순수 문학 혹은 일반 문학 혹은 한국 문학 중심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알려졌다, 뭐 이런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도 그런 쪽의 중심이었던. 그래서 판타지라든가 이런 소설은 정말 많이 팔렸더라도 예를 들면 아직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미니 작가의 세월의 돌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한국 소설 중에서 뭐 1위였던가? 네, 그런 판매량으로 알고 있고 뭐 이영도 눈물을 마시는 새 같은 경우에도 그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막 새롭게 뭐 어디 번역된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 출간됐다 이런 거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보도가 별로 안 되는 걸까? 그것은 아직도 이것은 뭔가 우리 문학 바깥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언론이든 출판계든 그런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일단은 번역 지원 사업 혹은 이제 평가 같은 것들, 이제 공식적인 평가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좀 두루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르로서도 각각의 장르로서도 좀 발전하면 좋겠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작가를 대변하는 에이전트잖아요. 그래서 작가분들이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이 집필을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작가의 커리어 그리고 이 집필 과정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SF라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작가들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SF 이제 안심하고 쓸 수 있어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결국엔 좋은 작품은 작가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문예위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이렇게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레지던시 사업이라든지 일정 기간 작가에게 핑계를 걱정할 필요 없는 정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동안 작가는 그 기간 동안 온전히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그런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제 번역 문학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제 번역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작가 자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책 읽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요. 어차피 이것도 출판사 입장에서든 뭐 사업이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 독자가 많아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정식적으로 이런 걸 돕는다거나 하는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국가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좀 의심이 있어요. 일단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랑, 예를 들어 제 책 이제 영업 시작하시려고 전에 그 그린북에서 이거 번역 지원 사업을 신청하겠다. 근데 이게 승인이 나고 그게 그 예산이 와야 그게 번역가한테 가고 그래서 샘플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럼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집행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게 누구에게 배분이 되는가, 그걸 누가 정하는가, 누가 각 작품의 메리트를.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출판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샘플 만들고 뭐 영업하는 거. 근데 이제 출판사가 에이전시에 뭐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마음이 좀 복잡한데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주변에 이제 동료 작가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 저도 그렇고 다른 주변의 창작자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뭐 2년이나 3년 정도 내다보고 있다. 그거 안 되면 그냥 접겠다. 아니면 투잡을 뛰겠다 하는데 저도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 작가라는 사람들은 좀 재밌는 게 조금이라도 생활비가 좀 있으면 안정이 되면 또 쓰려고 해요. 안 쓰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지원 사업 말고도 도서관 작가 상주 사업이나 작가 혼자 일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거의 1초 막 이렇게 끝나버리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찾아봤지만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불투명한 거죠. 다 제가 막 북토크를 한다 뭐 한다고 여러 행사 나가고 그러지만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 이상 계속 이거를 평생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계속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SF의 부흥을 위해서는 SF 작가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로 작가군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그냥 손쉽게 그냥 SF 써볼까 해가지고 그냥 쉽게 쓸 수 있고 그런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장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또 SF 같이 쓰자고 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그런 지점이 좀 있어요. 아이슬란드 작가를 하나 만났는데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작가들이 나라에서 월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단위, 1년인가 몇 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작품 활동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갱신되고 이런 식으로. 네, 창작자로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평론은 평론가가 뭐 하고 사는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전업은 없구나. 뭐 전업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저는 전업이고 한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게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만족도는 엄청 높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다면 역시 좀 기본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걸 내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수도 있다. 사치를 부리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이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그 작가 지원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그 책을 알리는 종류가 엄청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왜 문학 나눔 도서 선정 이런 것도 저번에 선정이 돼서 왜 됐지? 감사합니다 라는 기분이었는데,
덕분에 재고가 이렇게 한번 또 소진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름이 오르고 좋은 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좋은 책이 아 이거 좋구나 라고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좀 작가가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시도 아니면 자기가 쓰고 싶은 것 혹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썼을 때도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을 말아먹지 말아야 된다. 책을 쓸수록 수렁에 빠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원 사업은 역시 그냥 임시 대책이고 책이 잘 팔려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많이 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동시간 감축과 최저임금 인상과 이런 거를 생각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책을 읽는 취향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준하님이 되게 좋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장르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관습과 언어를 이해하고 최신작을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해 고전을 먼저 읽으라는 것. 그리고 현재의 흐름을 따라가고 옛날 작품들에 갇히지 않기 위해 최신작도 많이 읽으라는 것. 네, 결국은 많이 읽으라는 얘기지만 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고전도 읽고 이러이러한 걸 위해서 고전을 읽고 또 여기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최신작을 읽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권 읽고 그만두고 혹은 이제 이게 올해 베스트셀러라는데 해서 그만두고 혹은 이제 옛날 거만 읽는 것도 이제 자제하고 그런 태도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정책적으로 노동시간 감축 등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의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저 한 가지 이거는 그냥 과학 동화에 드리고 싶은 제안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SF의 부흥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정책적 이런 방향들이 있을 텐데 한 가지는 예전에 북미 편집자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이렇게 훌륭한 SF 작가들 많은데 왜 한국에서는 월드콘이 안 열렸지 한 번도? 월드콘이 그 세계 최대 SF 판타지 장르 최대 이 행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큰 행사를 기획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주체가 필요하고. 근데 사실은 그거를 맡을 만한 역량과 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기는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거를 총대를 메고 그런 거대한 이벤트를 개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의 SF 작가들과 모든 이 인사들이 모이는 그런 이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동화 같은 곳에서 해주시면 너무 완벽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은 또 이렇게 해외에서 인정받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의 큰 작가들 그리고 국내의 이 새로운 신진 작가들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던 이 대표 작가들이 모여서 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흥행을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